아니,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경비가 무슨 통역을 한다고. 수천억짜리 계약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통역사는 오지 않았고 계약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그때 남색 경비복을 입은 노인 하나가 조용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문이나 지키던 경비원이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아랍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굳어버렸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또 한 사람. 고졸 출신 며느리 윤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3년 동안 이 집 정문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를 보는 눈이 그토록 깊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봄비처럼 따뜻한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남궁그룹. 서울에서 그 이름을 모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사람 인생이 바뀌는 집안이었으니까요. 해외만 12개국이었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이름이었죠. 돈으로 따지면 숫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남군가가 그날 떨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택 정문 앞에는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천억짜리 해외 계약이 걸린 날이었어요. 이 계약이 무너지면 10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남군가라는 이름 자체가 흔들리는 거였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택 안 공기부터 달랐어요. 꽃 향기가 아니라 긴장의 냄새가 가득했죠. 구두 소리가 대리석 위를 쉴 새 없이 울리고 실무진들이 뛰듯이 움직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수천억이 오가는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어요. 현관 옆 구석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앞에 여자가 서 있었죠. 손님 외투를 받고 명찰을 건네는 일. 수천억짜리 계약이 걸린 날 그녀에게 맡겨진 건 그게 전부였어요. 며느리 윤희. 35이었습니다. 7년이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지 7년 동안 윤희의 자리는 늘 같았죠. 중요한 일에서는 빠지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는 것. 명절에도 손님이 와도 윤희는 늘 구석이었습니다. 식탁 가운데에 앉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런 줄 몰랐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서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늘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자리가 그녀의 자리였죠. 아! 낮은 목소리가 등 뒤로 떨어졌죠. 거실 한가운데를 지배하고 있던 여자. 홍혜숙이었습니다. 68배 해숙은 손끝 하나로 사람을 부리는데 익숙한 여자였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이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죠. 이 집에서 해숙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거스르는 사람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해숙이 윤희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을 찍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윤희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죠. 외투 받을 때 구겨지게 잡지 마. 오늘 오시는 분들 누군지는 알아?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죠. 조심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 한마디에 윤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이 돌아서며 실무진에게 말했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또렷한 목소리로. 저 애한테 뭘 기대해. 배운 것도 없는 집안 출신인데. 순간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윤희에게 꽂혔습니다. 이 집에서 해숙 말에 토를 다는 건 자기 목을 조르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해숙이 테이블 위 커피잔을 들다가 손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검은 커피가 대리석 위로 흘러내렸어요. 해숙의 눈이 윤희를 향했죠.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닦으면서 사람 상대를 하겠다는 거야? 윤희가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커피가 묻었어요. 뜨거웠지만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이 집에서 아프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도 티를 내면 안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손에 든 명찰이 살짝 구겨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게 더 비참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윤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대리석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어요.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얼굴이었죠. 7년 동안 이 집이 그녀에게 보여준 건 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걸어 나왔어요. 42의 남궁은혁은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양복만큼 반듯하지 못했죠. 남편은 아내를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고개 숙인 윤희를, 귀까지 붉어진 얼굴을. 잠깐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괜히 나섰다가 자기까지 휘말릴까 봐서였습니다. 그게 이 남자의 전부였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 앞에 서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아내가 맡고 있을 때 돌아서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칼리드 측에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만 말했어요. 윤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양복 뒷자락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 등 뒤에 한 번이라도 숨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오늘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 그 말은 입안에서 녹아 사라졌죠. 7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이 집에서 윤희의 말은 나오기 전에 삼켜지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이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다시 현관을 향해 말했죠. 박윤희, 오늘 실수하면 짐 싸는 거야. 윤희의 등이 굳었습니다. 이름 전부 부른다는 건 이 집에서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어요. 가족들 사이로 낮은 웃음이 번졌죠. 남편만 웃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웃지 못한 것과 막아선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있으니까요. 윤희는 그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었습니다. 바늘처럼 꽂히는 소리였어요. 외투를 정리하는 손이 잠깐 멈췄죠.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흔들리는 걸 들키면 또 한마디가 날아올 테니까요. 그때 현관 너머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어요. 정문 쪽이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죠. 남색 경비복을 입은 72세의 노인. 박철두였습니다. 철두는 정문 앞에 서서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희가 고개를 숙인 채 외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뒤로 들리는 웃음소리까지 전부 들렸습니다. 철두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지켜봤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죠. 하지만 주먹이 천천히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처럼 손목 위를 한번 스쳤어요. 오래된 흉터가 있는 자리였죠. 그 순간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가 오늘 모든 걸 뒤집게 될 거라는 걸. 행사 시작까지 2시간. 저택안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 과장이었죠. 숨이 턱까지 차 있었습니다. 사모님. 해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통역이 연락이 안 됩니다. 뭐? 해숙의 눈이 돌아갔죠. 사고 났답니다.
병원에 실려갔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떠는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이 집에 거의 없었죠. 대체 인력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됐고, 나한테 전화기 줘. 해숙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통역업체 3군데에 연달아 전화했죠. 전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해숙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반 남았어요. 그때 은혁이 다가왔죠. 어머니,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은혁이 폰을 꺼내 몇 군데 전화를 돌렸어요. 전부 같은 대답이었죠. 2시간 안에는 무리예요. 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해숙이 아들을 봤죠. 아들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어쩌자고? 은혁은 입을 열지 못했죠. 양복 소매만 만지작거렸습니다. 7년 전에도 지금도 이 남자는 늘 이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짝 뒤로 빠지는 사람이었죠.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통역 없이 그냥 진행하면. 해숙의 눈이 천천히 돌아갔어요. 통역 없이 수천억짜리 계약을 하자고. 이 과장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서로 눈을 피했죠. 그때 이 과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아까보다 얼굴이 더 창백했죠. 사모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해숙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멈췄죠. 이게 뭐야? 계약서였습니다. 숫자 하나가 틀려 있었어요. 딱 하나. 해숙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췄죠. 이대로 들어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역도 없고, 계약서도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죠.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죠. 이거 망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시기 전에 해결 못하면.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회장 남궁원. 그 이름이 나오자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이 자리를 해숙에게 맡긴 건 믿어서가 아니었죠. 잘못되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죠. 칼리드였죠. 검은 정장에 단정한 턱수염. 수행원 2명과 함께 현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윤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통역도 없고 계약서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바이어가 와버린 거였죠.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받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칼리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서 해숙이 일어났어요. 얼굴에 미소를 올렸죠. 하지만 입술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창백했던 얼굴에 억지로 혈색을 올리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는 자연스럽게 오갔죠. 하지만 칼리드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칼리드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말이 점점 빨라졌어요. 해숙의 끄덕임은 점점 느려졌죠. 은혁이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고개를 숙였죠. 칼리드가 말을 멈추고 해숙을 봤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숙이 입을 열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해숙의 입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리드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다시 입을 열었죠. 그러면 위약금 조건은 어떻습니까? 더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은혁이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끊겼죠. 칼리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칼리드는 더 이상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등을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통역사분은 안 계신 겁니까? 들킨 거였어요. 칼리드가 수행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행원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끝났다는 걸 이 방에 있는 사람 전부가 알아버렸죠. 칼리드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통이 어려우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사형 선고였죠. 거실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에 꽂았어요. 그때 잠깐만요. 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칼리드가 해숙을 바라봤죠.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집 사람들에겐 목숨줄 같았어요. 해숙이 돌아섰죠. 거의 뛰듯이 거실을 나갔어요. 은혁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조용히 해. 잘라냈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죠. 은혁의 입이 그대로 닫혔습니다. 해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시선이 향한 곳, 현관,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명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까 쏟아진 커피 자국이 아직 손등에 남아 있었죠.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해숙의 눈이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움을 구하는 눈이 아니었죠. 살아남기 위해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은혁이었어요. 그도 알았죠. 지금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순간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게 정해졌어요. 해숙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죠. 이번에도 다른 사람 대신 내놓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방향으로. 윤희. 그녀는 아직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박윤희. 해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리자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쪽으로 와. 7년 동안 이 집 행사에서 안쪽으로 불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윤희도 느꼈죠. 천천히 걸어가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해숙이 서 있었고 은혁이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해숙의 눈이 윤희를 위해서 아래로 훑었죠. 들어와. 윤희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자 방문이 닫혔습니다. 해숙이 입을 열었어요. 너 영어 과외받고 있지. 윤희의 눈이 커졌죠. 하지만 해숙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영어 과외를 시킨 사람이 해숙이었으니까요. 윤희는 고졸이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그게 늘 해숙의 불만이었죠. 명절에 손님이 올 때마다, 영어 섞인 대화가 오갈 때마다 해숙은 며느리가 입을 다무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직접 시킨 거였어요. 고졸이면 고졸답게 배우기라도 해. 영어 과외 다녀. 과외비는 해숙이 내주지 않았죠. 윤희가 생활비에서 아끼고 아껴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혼자 나가서 2시간 배우고 돌아왔어요. 시킨 사람은 관심이 없었죠. 해숙은 과외를 시킨 뒤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통역사가 못 왔어. 해숙이 본론으로 들어갔죠. 지금 거실에 바이어가 앉아 있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 윤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내가 해. 어머님, 저는 과외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자리에 나설 수준이 아닌데. 물어본 거 아니야. 해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잠깐 통역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해? 윤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해숙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계약은 이미 틀어졌어요. 통역도 없고 계약서도 엉망인 상태에서 되는 게 이상한 거였죠. 그렇다면 실패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회장이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거였어요. 왜 망했느냐고, 누구 때문이냐고. 해숙은 그 대답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며느리가 나섰는데 망쳤다고. 고졸이 감당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애였다고. 자기 책임은 빠지고 며느리는 쫓겨나고. 한 번에 2마리를 잡는 셈이었습니다. 해숙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윤희는 그걸 보지 못했죠. 윤희가 남편을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이었어요. 여보, 저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은혁이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어머니 말씀대로 해. 그게 전부였어요. 지켜주는 말도 걱정하는 말도 아니었죠. 자기한테 불똥이 안 튀면 되는 거였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7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구나. 눈앞이 흐려졌지만 울면 안 됐죠. 울면 더 큰일이 나니까요. 해숙이 윤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서 앉아. 시간 없어. 윤희가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가 이렇게 길었던 적은 없었죠. 현관에서 거실까지 불과 몇 걸음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칼리드가 서류를 넘기며 기다리고 있었고 수행원은 팔짱을 낀 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10분 중 이미 5분이 지나 있었어요. 윤희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자 구두 소리가 대리석 위에서 울렸죠. 자기 발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 안에 모든 시선이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이 과장이, 칼리드의 수행원이, 그리고 칼리드가 봤죠. 외투를 봤던 그 여자가 왜 여기 서 있는 건지. 그 눈이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칼리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2 손을 무릎 위에 꽉 모았어요.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죠. 해숙이 뒤에서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못하면 끝이야. 윤희는 그 시선을 등으로 느꼈죠. 칼리드가 윤희를 봤습니다. 아까 현관에서 외투를 봤던 여자가 갑자기 자기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통역을 맡으시는 건가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고개로 대신한 거였어요. 3조 2항, 투자 배분 비율 조건입니다. 단어들이 쏟아졌죠. 하나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문장이 이어지면 의미가 흩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칼리드가 말을 멈추고 윤희를 봤죠. 이해가 되셨나요?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혔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해숙의 눈이 가늘어지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거 봐. 안 되잖아. 그 표정이었어요.
뒤에서 직원 하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고 은혁은 고개를 더 숙였죠. 칼리드의 수행원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었어요. 윤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그때 윤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못하면 이 집에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뒤따랐죠. 엄마.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 이번 달 병원비도 아직 못 냈습니다. 지난주에 온 문자가 떠올랐어요. 미납 안내 입원비 320만 원 연체 중입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엄마 병원비는 어떡하죠? 병원비를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윤희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이를 꽉 깨물며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안 돼. 지금 무너지면 진짜 끝이야. 윤희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길게, 아주 길게. 그리고 입을 열었죠.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에게 닿는 문장이었죠. 칼리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윤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칼리드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그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요. 칼리드가 천천히 조건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이번에는 끝까지 들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으로 문장을 조립했죠. 새벽마다 외우던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반복해서 시키던 문장 구조가 생각났어요.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윤희가 입을 열었어요. 돈을 얼마씩 나눌 건지 이 기준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해숙 쪽을 보며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리드를 보며 남군가 쪽 입장을 전달했어요. 떨림은 아직 남아 있었죠. 하지만 문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끊기지 않고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게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어요. 이 과장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죠.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리드가 두 번째 조건을 설명했어요.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얘기였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윤희는 핵심만 골라서 옮겼습니다. 번 돈을 얼마씩 언제 나눌 건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해숙에게 한국어로 전달하고 해숙의 대답을 다시 칼리드에게 영어로 전달했어요. 완벽한 통역은 아니었죠. 전문 통역사가 하는 것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뜻은 통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칼리드가 두 번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까 펜을 내려놓았던 수행원도 다시 펜을 들었죠. 적을 게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까까지는 윤희가 망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실패하면 며느리 탓을 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희는 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해숙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윤희는 그런 해숙의 표정을 볼 여유가 없었죠. 눈앞의 서류와 칼리드의 입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계약을 몇 년 동안 할 건지,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였죠. 윤희가 또 한 번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3년 뒤에 자동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는 뜻이죠? 칼리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 미소였죠. 정확합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은혁이 윤희를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죠.
놀람과 당혹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7년 동안 현관에 세워놓고 외투나 받게 했던 여자가 지금 수천억짜리 계약 자리에서 바이어와 대화를 이끌고 있었어요. 은혁은 자기가 못한 걸 아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 과장이 옆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영어를 저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통역사보다 낫지 않아? 그 말이 해숙 귀에 들어갔죠. 해숙의 손이 소파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어요. 윤희가 잘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잘하면 해숙의 계획이 전부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윤희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 숨긴 채, 이를 꽉 깨문 채,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갔어요. 계약을 깨면 물어야 할 돈 얘기였죠. 칼리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깨면 전체 금액의 15%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윤희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15%라는 숫자는 알아들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돈을 물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말이 길었고 경우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었죠. 윤희의 머릿속에서 문장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얼마를 무는지를 잘못 이해해버렸죠. 윤희가 해숙에게 옮겼습니다. 계약을 깨면 무조건 15%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물어야 할 돈이 달랐죠. 한쪽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면 15%, 하지만 약속을 어겨서 깨지는 경우에는 30%였습니다. 그 차이를 윤희가 놓친 거였어요. 칼리드의 수행원이 먼저 반응했죠. 펜을 멈추더니 칼리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게 뭔가를 말했어요. 칼리드의 표정이 바뀌었죠. 아까까지 부드러웠던 눈이 한순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설명한 것과 다릅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물어야 할 돈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전부 같은 건 아닙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얘졌죠. 틀렸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칼리드가 서류를 덮었죠. 완전히 덮은 건 아니었지만 손이 서류 위에 올라간 건 분명했습니다. 이 자리를 계속해야 하나. 그 고민이 칼리드의 표정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행원이 다시 시계를 봤죠. 그리고 칼리드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다시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까 살아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해숙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윤희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여기서 끝나는 건가? 엄마 병원비는,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전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눈앞이 흐려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한 구두 소리였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바닥을 찍는 소리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죠. 해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은혁의 손이 멈췄어요. 이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 남궁원이었어요. 75의 노인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죠. 지팡이 하나 짚지 않은 고든 자세로 남궁원은 거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흐트러진 서류, 창백한 표정의 직원들, 굳은 얼굴의 칼리드,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윤희까지
남궁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한 걸음만으로 거실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궁원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해숙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리가 살짝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안 오신다고 하셔서. 왜? 내가 오면 안 되나? 남궁원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방 안전체를 눌렀죠. 해숙의 입이 닫혔습니다. 남궁원이 거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서류가 어지럽게 펼쳐진 테이블, 창백한 표정의 직원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은혁,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윤희. 남궁원의 시선이 윤희에게서 멈췄죠. 윤희가 왜 저기 앉아 있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거실 온도가 더 떨어졌어요. 해숙이 대답했죠. 통역사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잠깐. 며느리가 통역을? 남궁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천억짜리 자리에 며느리를 앉혀놨다고? 해숙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준비해둔 말이 있었죠. 며느리가 나서서 망쳤다고. 고졸이 감당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남궁원 앞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는 왜 못 왔어? 교통사고가. 대체 인력은? 2시간 안에는. 그래서 며느리를 앉힌 거야? 질문이 칼날처럼 빨랐어요. 해숙은 대답할수록 더 몰렸죠. 내가 맡겠다고 한 자리야.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잖아. 해숙의 입술이 떨렸죠. 그런데 통역사 하나 못 잡아놓고 며느리를 앉혔어? 남궁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무서웠어요. 이게 내가 말한 완벽이야? 해숙이 고개를 숙였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해숙의 말은 법이었어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궁원 앞에서는 해숙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법은 남궁원이었으니까요. 칼리드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읽을 수 있었죠.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칼리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수행원이 작게 말했어요. 나가시겠습니까? 칼리드가 잠깐 생각했죠.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칼리드는 아직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미루는 거였죠. 남궁원이 칼리드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영어로 짧게 말했어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발음은 투박했지만 뜻은 전달됐죠.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궁원이 해숙에게로 돌아섰어요. 계약서는? 이 과장이 후다닥 서류를 가져왔죠. 남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1장, 2장, 3장. 그리고 멈췄죠. 이 숫자 뭐야? 아까 해숙이 발견했던 그 오류였습니다. 이 과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정 중이었는데 아직? 바이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아직이라고? 남궁원의 목소리가 커졌죠. 오늘 처음으로 소리를 높인 거였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죠. 남궁원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통역사도 없고, 계약서도 틀렸고, 며느리를 앉혀놨고, 남궁원이 해숙을 봤죠. 이게 당신이 한 일이야? 죄송해요. 그게 해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윤희를 봤죠. 윤희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더 심하게 남궁원이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 들어봐.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남궁원이 윤희를 한참 바라봤어요. 내가 통역을 했어? 네. 시어머님이 시키셔서. 시킨 건 묻지 않았어. 내가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남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칼리드 씨가 뭐라고 하던? 세 번째 조건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번째에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윤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기지 않았죠. 남궁원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잘못 이해한 건 뭐였어? 계약을 깨면 물어야 할 돈이 상황마다 다른 건데 제가 전부 같다고 잘못 전달했어요. 남궁원이 서류를 다시 들었죠. 해당 부분을 훑었습니다. 이거 남궁원이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가 문제였다는 거지. 네. 남궁원이 잠깐 서류를 바라보다가 윤희를 다시 봤습니다. 세 번째 조건까지는 맞게 했다고? 맞게 했다기보다는 핵심은 전달한 것 같습니다. 남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화난 표정이 아니었죠. 뭔가를 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해숙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며느리한테 무리하게 시킨 게. 잠깐. 남궁원이 손을 들었죠. 해숙의 입이 닫혔습니다. 남궁원이 다시 윤희를 봤어요. 너 영어 어디서 배웠어?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됐어요. 1년? 남궁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1년 배워서 이 자리에 앉은 거야?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궁원이 윤희를 한참 바라봤죠. 그리고 칼리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궁원이 복도로 나갔어요. 해숙과 은혁이 뒤따라갔죠. 복도에서 남궁원이 멈춰 섰습니다. 전화해. 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내 비서실에 전화해. 지금 당장. 은혁이 바로 전화를 걸었죠. 남궁원이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야. 김상무한테 연락해. 바로 이리 오라고 해. 전화를 끊고 남궁원이 해숙을 봤어요. 계약서 오리는 내가 잡는다. 통역은 남궁원이 거실 쪽을 봤죠. 윤희가 앉아있는 쪽을. 저 애가 계속하게 해.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그건 세 개를 맞게 하고 하나를 틀린 건 못하는 게 아니야. 부족한 거지. 남궁원이 돌아섰어요. 부족한 건 채우면 돼.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며느리를 내쫓을 구실로 쓰려던 계획이 남궁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습니다. 남궁원이 거실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현관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죠. 남색 경비복, 주름진 얼굴, 박철두가 현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철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궁원의 눈이 철두에게 향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남궁원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낡은 경비복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이 방에 있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리드가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단추를 채우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그건 끝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 사람들과는 계약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해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은혁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였죠. 칼리드의 수행원이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남궁원조차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끝나는 거였죠. 수천억짜리 계약이 이대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 집이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한 박자 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돌아갔죠. 남색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거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박철두였어요. 정적이 흘렀죠. 경비원이 왜 여기 들어온 거야? 모든 얼굴에 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웃었죠.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경비가 뭘 한다고 나서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어요. 감추지도 않았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경비실이야? 직원 2명이 작게 킥킥거렸습니다. 이 과장도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참았어요. 경비원이 수천억짜리 계약 자리에 나서겠다니 웃길 수밖에 없었죠. 은혁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눈이었어요. 윤희만 달랐죠. 윤희는 철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남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가늘게 뜬 채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눈이었죠. 남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을 하시겠다? 네. 철두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남궁원이 잠깐 철두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칼리드 쪽을 가리켰습니다. 해봐. 단 2글자였어요. 해숙이 눈을 크게 떴죠. 여보, 이게 무슨... 내가 해보라고 했어. 남궁원이 해숙을 한번 봤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해숙의 입이 닫혔죠. 칼리드는 일어서려다 멈춘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일어서지는 않았어요. 반쯤 걸터앉은 자세였죠. 가겠다는 마음과 지켜보겠다는 마음 사이에 있었습니다. 철두가 천천히 칼리드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색 경비복 차림이었죠. 양복도 아니고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철두가 칼리드 앞에 서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숨을 한번 고른 뒤 입을 열었죠.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해숙의 비웃음이 얼굴에서 지워졌어요. 킥킥거리던 직원들의 입이 닫혔죠. 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랍어였죠. 경비원의 입에서 아랍어가 나온 거였습니다. 윤희의 눈이 커지면서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방금 웃었던 사람들이 전부 굳어버렸습니다. 철두의 아랍어는 더듬거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세월 그 말을 써온 사람의 말투였죠. 정중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건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굵직한 일을 해온 사람의 말투였죠. 칼리드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처음 한마디가 나왔을 때 눈썹이 올라갔죠. 2번째 문장이 이어지자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3번째 문장이 끝났을 때 칼리드가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닫았던 수행원도 다시 가방을 열었어요. 펜을 꺼냈죠. 떠나던 사람이 선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칼리드가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아까까지 영어로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편한 말을 만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철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아랍어로 말했어요. 2 사람 사이에 대화가 흐르기 시작했죠. 거실에 있는 사람 중 아랍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듣지 못해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가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흐르고 있다는 걸. 칼리드의 수행원이 놀란 눈으로 펜을 다시 들었죠.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윤희가 통역할 때와는 속도가 달랐어요. 철두가 잠깐 말을 멈추고 남궁원 쪽을 봤죠. 회장님, 칼리드 측에서 이번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나는 돈을 나누는 비율이 아니라 서로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고요. 다시 칼리드를 봤어요. 다른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자세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칼리드가 아랍어로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남궁원이 철두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어요. 해숙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죠. 아까까지 경비가 뭘 안다고 비웃었던 사람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혁은 입이 벌어진 채 철두를 보고 있었어요. 이 과장은 아까 킥킥거렸던 게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윤희만 달랐습니다. 철두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놀라움이 아니었죠. 설명할 수 없는 뭔가였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아니, 본 게 아니라 아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철두가 다시 칼리드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까 윤희가 잘못 전달했던 부분을 다시 풀어냈죠.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칼리드의 수행원이 칼리드에게 작게 뭔가를 말했어요. 칼리드가 미소를 지었죠. 아까 윤희에게 보여줬던 미소보다 훨씬 깊은 미소였습니다. 거실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이 자리를 이끌던 건 해숙이었죠. 그 다음은 남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색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이 자리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사람이,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죠. 그때 칼리드가 철두를 유심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습니까? 철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손목 위를 한번 스쳤어요. 오래된 흉터가 있는 자리를요. 칼리드가 철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철두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칼리드의 눈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신기함이 아니라 뭔가를 떠올리려는 눈이었죠. 철두의 말투, 아랍어의 억양, 고개를 숙이는 각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칼리드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들었을까? 칼리드는 사업가였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얼굴은 잊어도 인상은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노인에게서 칼리드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중동이었죠. 2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칼리드가 아직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항만 사업 현장에 처음 나갔던 그때, 그곳에 한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일은 기억났습니다. 항만 건설 현장에서 현지 노동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일했던 사람, 아랍어를 현지인처럼 썼던 사람, 현장 사람들이 그 한국인만 보면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도망쳤지만 그 사람만 반대로 뛰어들었어요. 무너지는 현장 속으로. 그 사람 덕분에 현장이 무너지지 않았죠. 칼리드의 아버지가
그 한국인에게 직접 악수를 청했던 기억이 났죠. 당신 덕분에 이 항만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국인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면서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와 눈빛은 잊히지 않았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의 목소리가 그때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대화를 멈췄어요. 잠깐이었죠. 하지만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멈춤이었습니다. 칼리드가 눈을 좁혔어요. 기억을 더듬는 눈이었죠.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동에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두가 잠깐 멈췄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부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칼리드의 눈이 더 좁아졌어요. 알자일 항만. 그 이름이 나오자 철두의 턱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거기 한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현장을 살린 사람. 칼리드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혹시 그때 그분 아닙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손목 위를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있는 자리를. 그 손짓을 칼리드가 봤어요. 칼리드의 눈이 커졌죠. 맞습니다. 칼리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맞아요. 칼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까 떠나려고 일어섰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죠. 천천히 하지만 정중하게. 칼리드가 철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철두의 손을 잡았어요. 수행원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죠. 칼리드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알자일 항만을 살린 한국인이 있었다고.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는 22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그 현장을 봤어요. 철두가 칼리드를 바라봤죠. 그 젊은이가 당신이었습니까?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죠. 20년이 넘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남의 집 경비원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칼리드의 눈에 비친 철두는 경비원이 아니었죠. 거실 안의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눈이 커진 채 굳어 있었어요. 칼리드가 왜 경비원의 손을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은혁은 입이 벌어진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장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궁원만 달랐죠. 남궁원은 철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뜬 채.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어요. 시험하는 눈이 아니라 다시 보는 눈이었죠. 칼리드가 거실 안의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칼리드가 철두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분은 20년 전 중동 알자일 항만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거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고로 현장이 무너질 뻔했을 때 이분이 수십 명의 노동자를 대피시켰어요. 칼리드가 다시 철두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인 덕분에 사업을 배웠습니다. 거실 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까까지 웃었던 사람들이 전부 얼어붙어 있었죠.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경비복 차림이라고 킥킥거렸던 사람들이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경비가 뭘 안다고 비웃었던 자기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죠. 은혁은 의자에 앉은 채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윤희는 철두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 집에서 경비원으로 서 있었다는 게, 아침마다 정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느꼈던 그 감정.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칼리드가 철두에게 물었죠. 그런 분이 왜 여기서 경비를 하고 계십니까? 철두가 잠깐 윤희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바뀌었죠.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칼리드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사인을 하고 수행원도 옆에서 서명을 했어요. 수천억짜리 계약이 성사된 거였죠. 칼리드가 일어서며 철두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가 유난히 길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살아난 건 당신 덕분입니다. 철두가 고개를 살짝 숙였죠. 과분한 말씀입니다. 칼리드가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철두도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짧게 미소를 나눴죠. 칼리드 일행이 현관을 나서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명이 끝난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끝났다고 생각했던 계약이 살아났죠. 경비원 한 명 때문에, 남색 경비복을 입은 노인 한 명 때문에 해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쁠 리가 없었어요. 계약이 살아난 건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걸 살린 게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능하다는 게 온 가족 앞에서 드러났어요. 자기가 짠 계획이 전부 무너졌죠.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던 그림이 깨졌고, 자기가 무시했던 경비원이 자기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남궁원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였어요. 은혁도 기뻐하지 못했죠. 자기가 못한 일을 경비원이 해냈다는 사실이 기쁠 리가 없었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자기가 입도 못 벌렸는데 경비원이 아랍어로 계약을 살렸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까 킥킥거리며 웃었던 게 떠올라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철두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 같았죠. 그때 남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철두의 발이 멈췄어요. 남궁원이 소파에 앉아 철두를 바라보고 있었죠. 앉아. 철두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색 경비복 차림으로 이 집 소파에 앉은 건 처음이었어요. 이름이 뭐야? 박철두입니다. 경비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3년 됐습니다. 남궁원의 눈이 좁아졌죠. 3년 동안 아랍어를 하는 사람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3년 동안 이 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 하나 물어본 적이 없었죠. 경비원이니까요. 경비원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뭘 했어?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항만, 도로,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경비로 들어온 이유가 철두가 잠깐 입을 다물었죠.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남궁원도 더 묻지 않았죠. 남궁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철두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계약 잘 끝냈어요. 존댓말이었죠. 남궁원이 경비원에게 존댓말을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두 마디 안에 담긴 무게는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꼈죠. 남궁원이 복도로 나가며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최종본 내일까지 정리해.
그리고 한마디 더. 그리고 저분 경비에서 빼. 다른 데 쓸 데가 있을 것 같다. 해숙의 눈이 커졌어요. 남궁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나갔죠. 해숙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원 하나 때문에 이 꼴이 됐어요. 자기가 짠 판이 전부 뒤집혔죠. 며느리를 내쫓으려던 계획이 실패했고 회장 앞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아까까지 해숙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직원들이 지금은 철두를 보고 있었죠. 해숙이 아니라 철두를. 그게 해숙에게는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해숙이 철두를 향해 말했어요. 잠깐. 철두가 멈췄죠. 당신 대체 뭐야? 뭔데 이 집에 경비원으로 있었어? 해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한테 나서라고 했어? 누가? 철두가 해숙을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일? 내가 시킨 건 정문 지키는 거야. 거실에 들어오라고 한 적 없어. 해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거 그냥 안 넘어가. 당신 내가 알아낼 거야. 철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해숙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을 이길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더 화가 났죠. 은혁은 구석에서 철두와 윤희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입을 한 번도 열지 못했어요. 자기가 못한 일을 경비원이 했고, 자기가 외면한 아내를 경비원이 먼저 챙겼고, 자기 어머니가 그 경비원한테 밀리고 있었죠. 은혁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두가 돌아서서 거실을 나가려 했어요. 그때 현관 쪽에 윤희가 서 있는 게 보였죠. 윤희는 아까부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철두가 윤희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윤희를 봤죠. 윤희의 손이 아직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칼리드 앞에서 통역하느라 떨었던 그 손이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철두가 아주 작게 말했죠. 겁먹으면 지는 거야.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어요. 겁먹으면 지는 거야. 그 말이었죠.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아주 더운 여름. 윤희가 아직 꼬마였을 때 동네 골목에서 넘어졌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죠. 커다란 손이 윤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윤희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면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겁먹으면 지는 거야.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그 손을 잡으면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손이었어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그 말투가,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그때 그 사람과 닮아 있었죠.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설명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온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희가 입을 열려 했죠. 하지만 철두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남색 경비복을 입은 등이 현관을 지나 정문 쪽으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왜 3년 동안 이 집에 있었는지, 왜 그 말을 알고 있는지, 그 답이 나올 때 윤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해숙이 현관 쪽을 봤죠.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숙이 윤희를 향해 걸어갔죠.
너.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뭘 한 것 같아? 경비원이 살려준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윤희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아직도 모르겠어? 현관이야. 내 자리는 현관이라고. 윤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죠.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깨물었습니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죠. 익숙해야 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윤희의 눈빛은 달랐죠. 아까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숙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그걸 봤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눈 깔 생각이 없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죠. 고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눈을 들어. 그 말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두였죠. 아까 나갔던 철두가 다시 현관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정문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였어요. 왜 돌아왔는지는 철두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발이 멈추지 않았던 거였죠. 나가려는데 뒤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이야, 내 자리는 현관이라는 말이. 고졸 주제라는 말이. 3년 동안 참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문에서 윤희를 봤어요. 고개 숙인 채 외투를 받는 모습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3년 동안 봤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칼리드 앞에 앉는 걸 봤죠. 그래도 이를 깨물고 다시 입을 여는 걸 봤습니다.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곁에 없었으니까 딸이 이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또 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졸 주제에. 내 자리는 현관이야. 철두의 표정이 변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그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죠. 눈이 달라졌습니다. 참고 있던 뭔가가 올라오는 눈이었어요. 철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죠. 해숙이 돌아봤습니다. 뭐야 또. 아직도 안 갔어? 철두가 해숙을 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내 딸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 그 두 글자가 거실 안을 울렸어요. 해숙의 표정이 굳었죠. 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 과장이 숨을 삼켰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죠. 윤희도요. 윤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딸.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했어? 해숙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철두가 해숙이 아닌 윤희를 봤죠. 3년 동안 매일 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마주 본 적 없었던 그 얼굴을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딸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윤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아니에요. 윤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는 아버지 없이 자랐죠.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났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하면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윤희는 묻지 않았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슴속에서 지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원이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두가 윤희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윤희야. 윤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철두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어요. 아빠가 어디론가 떠나기 전날 밤에 잠든 너한테 목걸이를 하나 걸어줬어. 윤희의 눈이 커졌죠. 윤희의 숨이 멎듯 멈췄습니다. 노란 나비 목걸이. 기억이 밀려왔어요. 노란 나비. 플라스틱이라 가벼웠죠. 하지만 윤희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였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였으니까요. 3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어요. 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걸 수 없게 됐을 때 엄마 몰래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2명뿐이었습니다. 엄마와 그날 밤 목걸이를 걸어준 사람.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막을 수 없었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한마디가 나왔죠. 아버지였어요? 철두의 입이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그게 첫마디였죠. 돌아가지 못했다. 철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사고가 나고 몸이 망가졌어. 2 다리로 서는 데만 2년이 걸렸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돌아가려고 했다. 매일 돌아가려고 했어. 철두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짐이 될까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한테 짐이 될까봐 돌아가지 못했다. 윤희의 무릎이 풀렸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떨면서 3년 전에 너를 찾았어. 이 집에 시집간 걸 알았다. 철두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경비로 들어왔어. 3년 동안 매일 봤으면서 미안하다. 왜 말 안 했어요? 자격이 없었다. 철두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딸을 두고 떠난 놈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해. 거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해숙도, 은혁도, 직원들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윤희가 바닥에서 천천히 손을 뻗었죠. 철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 넘어지면 번쩍 들어 올려주던 그 손. 머리카락을 쓸어주면서 겁먹으면 지는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손. 그 손을 잡으면 무서운 게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손이었죠. 20년 만에 다시 잡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윤희가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다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리고 철두도 윤희의 손을 잡았죠. 떨리는 손으로. 20년 동안 잡지 못했던 딸의 손을.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만 잡고 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군가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저택은 여전히 크고 정원은 여전히 깨끗했죠. 하지만 안에서는 모든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철두의 자리였어요. 남궁원은 약속을 지켰죠. 철두를 경비에서 빼고 남군가 해외사업 자문역이라는 자리를 줬습니다. 이름만 자문이 아니었어요. 칼리드 쪽과의 후속 협의에 철두가 직접 참여했죠. 아랍어는 물론이고 중동 현지 사정까지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궁원은 철두를 쓰면 쓸수록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사람을 3년 동안 정문에 세워뒀다는 게 말이 돼? 남궁원이 비서실에 조용히 말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죠. 해숙은 밀려났습니다. 칼리드 계약건 이후로 남궁원은 해숙에게 해외 사업을 맡기지 않았어요. 대신 윤희와 철두가 그 자리를 채웠죠. 해숙이 10년 넘게 쥐고 있던 자리를 며느리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해숙은 남궁원에게 따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는데 며느리한테 넘기는 게 말이 돼? 남궁원은 짧게 대답했죠. 뭘 했는데? 그 한마디에 해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사 하나 못 잡았고 계약서 오류를 놓쳤고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쓰려다 실패했고 경비원을 비웃었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남궁원은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해숙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저택 안에 있었지만 예전의 해숙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높여도 돌아보는 사람이 줄었고 지시를 내려도 직원들이 먼저 윤우 쪽을 확인했죠. 이 집에서 해숙의 말이 법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은혁은 더 조용해졌어요. 아내의 아버지가 경비원이었다는 사실, 그 경비원이 자기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7년 동안 아내를 외면했던 자기 자신, 그 세 가지가 은혁을 눌렀죠. 오랜만에 윤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내가 미안해. 윤희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뭐가요? 다. 은혁의 목소리가 작았죠.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7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 한마디 미안해로 바뀔 수 있을까? 윤희는 그 대답을 아직 내리지 못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현관에 서 있지 않았어요. 남궁원이 윤희에게 해외 사업팀 통역 보조라는 자리를 줬죠. 직함은 작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윤희의 이름 석자가 서류에 올라간 거였어요. 영어 과외는 계속 다녔죠. 새벽에 나가서 2시간 배우고 돌아오는 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철두가 윤희에게 아랍어를 한 문장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철두가 문장을 말하면 윤희가 따라했어요. 발음이 이상하면 철두가 웃었고 윤희도 따라 웃었죠. 3년 동안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두 사람은 아랍어로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죠. 그 시간이 만든 거리를 한 번에 좁힐 수는 없었습니다. 철두는 아직도 윤희에게 미안했고 윤희는 아직도 철두에게 서운했어요. 왜 떠났는지 이해는 됐지만 이해하는 것과 괜찮은 건 다른 거였죠. 어떤 날은 아랍어 수업을 하다가 웃으면서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윤희가 아무 말 없이 철두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철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죠. 말이 필요 없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엄마, 어디 있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어. 가까이에. 엄마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윤희도 울었죠. 20년 동안 엄마가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병원비 문제도 달라졌죠. 남궁원이 윤희의 급여를 정리해주면서 통역 보조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비 연체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철두도 자문역 수당을 받기 시작했죠. 3년 동안 경비원 월급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우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철두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전부 윤희 엄마 병원비로 보냈어요. 윤희가 그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죠. 아버지, 이거 왜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엄마 병원비는 내가 내야지. 아버지 생활비는요? 밥은 저택에서 먹고 잠은 경비실에서 자면 되는데 뭐가 필요해? 윤희가 또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짐이 될까봐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멀리서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였죠.
경비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매일 아침 딸의 얼굴을 보면서 그게 이 사람이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뒷마당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철두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봉지를 꺼냈어요. 이거, 윤희가 받아서 비닐을 열었죠. 노란 나비 목걸이였습니다. 플라스틱이라 낡았고 색도 발에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한눈에 알아봤죠. 이거 어디서 너한테 걸어주고 간 그날 밤에 똑같은 거 하나 더 샀었어. 철두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갖고 다녔다. 윤희가 목걸이를 쥐었어요. 플라스틱이라 가벼웠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거웠죠. 윤희가 천천히 철두에게 기대었습니다. 어깨에 머리를 대었어요. 5살 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아버지 어깨에 기대는 게. 철두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저택 뒷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남색 경비복을 입은 노인과 그 옆에 기대어 앉은 여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이 한순간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전부 돌이킬 수는 없었죠.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시작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나란히 앉아서 같은 하늘을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희와 철두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를요? 겉으로 보이는 자리와 옷, 그리고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는지가 진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때로는 멀어짐이 사랑이 아니었던 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 멀어짐조차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사람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고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하늘빛인 생사연이었습니다.